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국가안보국 NSA의 육중한 철제 정문을 핥고 지나갔다. 서울 외곽의 깊은 산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일반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는 1급 보안 시설로 회색 콘크리트 벽이 주는 위압감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듯 잔뜩 찌푸려 있었고 앙상한 플라타니어스 가지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기분 나쁜 마찰음을 냈다. 이 삭막하고도 삼엄한 풍경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중년 여성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그녀의 낡은 베이지색 점퍼는 유행이 지난 지 오래였고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에는 세월의 고단함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명자였다. 그녀는 품에 든 보따리를 마치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었다. 색이 바랜 붉은색 모자기 안에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말아낸 김밥과 갓 무쳐낸 잡채, 그리고 아들이 훈련소 시절부터 노래를 부르던 식혜가 담긴 플라스틱 병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것이었다. 명자는 높은 담벼락 위를 훑고 지나가는 CCTV 카메라에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아들을 보러 왔다는 설렘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의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다. 정문 초소를 지키고 있는 경비대원들은 최신식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채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을 수호한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지만 그 자부심은 종종 오만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곤 했다. 완벽하게 다려진 제복을 입은 그들의 눈에 남루한 차림으로 서성거리는 박명자는 경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곳의 격조를 떨어뜨리는 불청객에 불과했다. 초소 안의 모니터를 감시하던 당직병이 미간을 찌푸리며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시선에는 명백한 경멸과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박명자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초소 창문 앞으로 다가가자 젊은 경비병 한 명이 창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그는 명자가 입을 떼기도 전에 손을 휘저으며 마치 잡상인을 쫓아내듯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통해 명자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이곳이 얼마나 엄격한 곳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최대한 공손한 자세를 취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경비병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러운 것을 본 듯 인상을 구기며 당장 물러나라는 손짓을 했다. 저기 군인 양반, 내 아들이 여기 있어요. 김도현 중사라고.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싶어서 멀리서 왔는데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경비병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곳이 동네 경로당인 줄 아느냐며 면박을 주었다. 사전 예약도 없이, 출입증도 없이, 그것도 이런 행색으로 불쑥 찾아와서 요원을 만나겠다는 것은 규정 위반을 넘어선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것이었다. 경비병의 목소리에는 명자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그때 초소 안쪽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경비대장인 초의 대위가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장교 특유의 거만함을 온몸에 두르고 있었다. 반질반질하게 닦인 군화가 시멘트 바닥을 울리며
명자 앞으로 다가왔다. 초의 대위는 명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조소를 입가에 띄웠다. 그는 부하들에게 이런 잡상인 하나 처리 못해서 시끄럽게 만드냐고 핀잔을 주었다. 그의 태도는 명자를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성가신 폐기물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최 대위는 명자의 코앞까지 다가와 위협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명자가 품에 안고 있는 보따리를 턱으로 가리키며 그 안에 든 게 뭐냐고 따져 물었다. 명자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최 대위는 말을 자르며 폭발물일지 누가 아느냐고 빈정거렸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대장의 농담에 맞춰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명자의 가슴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렀다. 하지만 명자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다. 아들에게 해가 될까봐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대위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잠깐 얼굴만 보고 이 음식만 전해주고 갈게요. 우리 도현이가 요즘 통 연락도 없고 해서 명자의 간절한 호소에도 초의 대위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그는 규정이 곧 법이라며 당신 같은 사람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김도현 중사라는 이름을 듣고는 기억을 더듬는 척하더니 그 촌놈의 어민이 수준이 딱 그 모양이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명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치심 때문만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사실 박명자가 마음만 먹었다면 눈앞에 거만한 대위 따위는 손가락 하나로 제압할 수 있었다. 그녀의 혈관 속에는 여전히 전성기 시절의 감각이 살아 숨 쉬고 있었고 훈련으로 단련된 그녀의 동체 시력은 최의 대위의 빈틈을 수십 군데나 포착하고 있었다. 허리춤에 찬 권총을 빼서 그의 머리에 겨누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어머니로서의 삶을 선택했고 자신의 피 묻은 과거가 아들의 평범한 행복을 망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기에 주먹을 꽉 쥐고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최의 대위는 명자가 물러서지 않고 버티자 짜증이 솟구친 듯했다. 그는 명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다. 명자는 비틀거리면서도 보따리만은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초의 대위는 그런 명자의 모습이 우스꽝스럽다는 듯 비웃으며 아들이 부끄러워서라도 안 나오는 거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명자에게 이곳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선격이며 가난하고 무지한 민간인이 얼쩡거릴 곳이 아니라는 특권 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바로 그 순간 정문 안쪽에서 다급한 군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숨이 턱에 닿도록 전력 질주로 달려오고 있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나타난 사람은 바로 김도현 중사였다. 그는 행정반에서 업무를 보던 중 정문에 어머니가 와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앞뒤 재일 것 없이 뛰쳐나온 것이었다. 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멀리서 초라하게 서 있는 어머니와 위압적인 자세의 최대위를 발견한 도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현은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초의 대위에게 거수경례를 붙일 겨를도 없이 어머니의 상태부터 살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본 도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왜 연락도 없이 오셨냐고, 그리고 왜 이런 대접을 받고 계시냐고 물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감동적인 모자의 재회는 초의 대위의 차가운 목소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초의 대위는 근무지 이탈이라며 도현을 매섭게 몰아세웠다. 그는 도현의 가슴팍을 검지로 툭툭 치며 어미나 자식이나 수준이 똑같이 천박하다며 비아냥거렸다. 초의 대위는 도현에게 당장 어머니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군복을 벗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계급이 깡패인 군대 조직에서 힘없는 부사관인 도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조회송합니다. 대위님, 제 어머니십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잠시만 도현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최 대위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는 오히려 도현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명자를 더욱 모욕하기 시작했다. 그는 명자가 들고 있는 보따리가 위생적으로 불결해 보인다며 이런 걸 부대 안에 반입하면 병사들이 식중독에 걸릴 거라고 큰 소리로 떠들었다. 주변의 병사들은 상급자의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지었고 그 비열한 분위기는 명자와 도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때 초에 대위가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명자가 가슴에 안고 있던 보따리를 낚아챘다. 명자가 안 돼 라고 외칠 틈도 없이 최 대위는 보따리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매듭이 풀리며 내용물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정성스럽게 싼 김밥은 터져서 밥알이 흙바닥에 뒹굴었고 잡채는 먼지 구덩이 속에 처참하게 파묻혔다. 식혜가 담긴 플라스틱 통은 뚜껑이 열려 맑은 액체가 시멘트 바닥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든 사랑이자 자존심이었다. 모든 시간이 정지한 듯한 정적 속에서 최의 대위는 흩어진 음식물들을 군화발로 지식이며 더러운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는 신용을 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당장 청소 도구를 가져와서 이 쓰레기들을 치우라고 명령했다. 도현은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보며 만견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밤새 준비했을 그 정성이 군화 발 아래 짓밟히는 것을 보며 도현은 피눈물을 삼켰다. 그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터진 김밥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도현이 바닥을 기며 음식을 줍는 동안 초의 대위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그는 도현에게 빨리 치우지 않으면 영창에 보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나가던 검은색 세단 차량들이 속도를 늦추고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힐끔거렸지만 NSA 정문에서 벌어지는 일에 감히 끼어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권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개인의 존엄성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었다. 바닥에 엎드린 아들의 등. 그 처량한 모습을 바라보는 명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박명자는 바닥에 흩어진 김밥과 그것을 주워 담고 있는 아들의 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슬픔보다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어떤 거대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뜨거운 분노이면서 동시에 차가운 결심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초의 대위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방금 전까지 굽실거리던 시골 안악내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 전 전장의 사신이라 불리며 적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설적인 지휘관의 살기가 아주 잠시 날카로운 섬광처럼 그녀의 눈동자를 스치고 지나갔다. 명자는 품 안 깊숙한 곳, 심장과 가장 가까운 안주머니로 천천히 손을 가져갔다. 더 이상의 인내는 무의미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든 자들, 어머니의 신성한 사랑을 모독한 자들, 그리고 권력 뒤에 숨어 약자를 짓밟는 이 오만한 자들에게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때가 온 것이다. 그녀의 손끝이 낡은 가죽 지갑 속에 숨겨져 있던 차가운 금속 카드에 닿았다. 이제 이 조용한 정문은 곧 태풍의 눈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손이 마침내 지갑을 꺼내 들었다. 김도현 중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김밥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김밥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으깨져 있었지만 그는 마치 깨진 보석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모았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의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과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움이 뒤섞인 비참함의 눈물이었다. 엘리트 특수부대원이라는 자부심은 상관의 군화발 아래 철저하게 짓밟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최 대위는 바닥을 기고 있는 도현의 머리 위에서 팔짱을 낀 채 오만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도현이 음식 쓰레기를 줍는 꼴이 아주 볼만하다며 네, 어머니가 싸구려 음식을 싸들고 온 덕분에 부대 입구 청소를 하게 생겼다고 비아냥거렸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도현의 가슴을 후벼 팠다. 주변을 둘러싼 경비병들은 초의 대위의 눈치를 살피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도 일말의 동정심보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자신이 저런 꼴을 당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비겁한 안도감이었다. 도현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참으며 묵묵히 바닥을 정리했다. 어머니가 새벽잠을 설쳐가며 준비했을 잡차의 당면이 흙구덩이 속에서 엉켜있는 모습은 그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는 어머니가 이 참혹한 광경을 더 이상 보지 않기를 바랐다. 차라리 자신이 얼차려를 받거나 구타를 당하는 편이 나았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 숭고한 정성이 쓰레기 취급을 받는 현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도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머니에게 제발 돌아가시라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 외쳤다. 어이, 김중사, 동작 봐라. 굶었냐 아니면 어머니가 오셔서 응석이라도 부리는 거야. 최 대위가 도현의 등허리를 군화 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시비를 걸었다. 그는 도현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즐기고 있었다. 계급이라는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최의 대위는 도현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흙 묻은 김밥 하나를 집어들더니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하며 코를 쥐었다. 쉰내가 진동을 한다며 이걸 사람 먹으라고 가져온 거냐는 그의 모욕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때까지 묵묵히 서 있던 박명자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이 바닥을 기며 모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봉인해 두었던 차가운 이성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자식 걱정에 안절부절 못하는 시골 촌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두고 숨을 고르는 맹수의 눈빛처럼 고요하면서도 섬뜩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넣었던 손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며 끓어오르는 사리를 통제하려 애썼다. 지금 여기서 폭발하면 아들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다는 이성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명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도현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더러워진 옷소매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아들의 어깨를 거친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만하거라. 도현아, 됐다. 그만해. 명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도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슬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평생 본 적 없는 기묘한 위엄이 서려 있어. 도현은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최대위는 모자의 애절한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아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신파극을 찍고 있다며 박수를 짝짝 쳤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됩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를 겁니다. 아들 인생종 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쓰레기들 들고 꺼지시오. 초의 대위의 말은 협박을 넘어선 저주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이 공간 안에서는 절대적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고 눈앞에 힘없는 모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울면서 비는 것뿐이라고 믿고 있었다. 박명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척추를 곧게 세운 자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최대위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시선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초의 대위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젊은이, 자네는 군인인가 아니면 양아치인가? 나라를 지키라고 준 군복을 입고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게 자네가 배운 군인 정신인가? 명자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정확한 발음과 힘있는 어조로 정문 앞의 공기를 장악했다. 최 대위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감히 총우석 노인네가 장교인 자신을 훈계하려 든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었다. 그는 성큼성큼 명자 앞으로 다가와 위협적으로 고개를 쳐들었다.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나? 어디서 훈계질이야. 당신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떠드는 거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 아들 군 생활 지옥으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그는 침을 튀기며 소리쳤고 그의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도현이 급히 어머니 앞을 막아서며 최 대위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위님,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도현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초의 대위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한번 눈밖에 나면 끝까지 괴롭히는 집요하고 잔인한 성격이었다. 도현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몇 번이라도 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명자는 도현의 팔을 잡아 뒤로 물러세웠다. 그녀의 악력은 도현이 놀랄 만큼 강했다. 비켜라, 도현아.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명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다시 초해대위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 아들을 보러 왔고 자네는 내 아들을 모욕했다. 그리고 자네는 국민의 세금으로 입은 군복을 더럽혔다.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자네가 아니라 우리다. 그녀의 말은 논리정연했고 한 치에 물러서도 없었다. 주변의 병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아줌마가 보통이 아니라는 낌새를 챈 눈치 빠른 병사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그저 미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고 생각했다. 최 대위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터뜨렸다. 사과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하하. 이거 진짜 골 때리는 아줌마네. 그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무서운 얼굴로 돌변했다. 야, 당장 헌병대 불러. 이 아줌마랑 김중사 싹 다 끌고 가서 영창에 쳐넣어. 민간인 불법 침입 및 난동, 상급자 모욕죄, 군기강 문란죄 다 갖다 붙여서 아주 콩밥을 먹여주지. 그의 명령에 초소해 있던 병사들이 무정이를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도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헌병대가 개입하면 일은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어머니까지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최 대위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명자는 태연했다. 그녀는 헌병대가 온다는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불러라. 헌병대도 부르고 기무사도 부르고 할 수 있다면 이 부대의 사령관도 불러라. 내 오늘 끝장을 볼 테니. 최 대위는 명자의 태도에 기가 질리면서도 오기가 발동했다. 그는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사령관님 꿈도 야무지시네.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분인 줄 알아.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당신 아들이 왜 만년 중사인지 알겠다. 그 어미의 그 자식이지.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가족에 대한 모욕, 특히 자식의 미래에 대한 저주는 명자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명자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녀의 주변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시골에서 올라온 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독사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며 적진 한가운데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던 전설적인 요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상황 분석이 끝났다. 적의 규모, 무장 상태, 도주 경로, 그리고 제압하는 데 필요한 시간까지. 하지만 그녀는 폭력을 사용하는 대신 더 확실하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권력으로 짓누르려는 자에게는 더 큰 권력으로 짓눌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수였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네 상관, 지금 당장 불러올 수 있나? 아니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텐데. 명자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울림은 묵직했다. 초의 대위는 순간적으로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바로 자신의 감을 무시했다. 그는 눈앞의 늙은 여자를 과소평가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상관내가 이 구역의 왕이야. 내 말이 곧 법이고 늙은이가 노망이 났으면 곱게 집에나 갈 것이지. 어디서 협박질이야. 최 대위는 손을 들어 도현을 밀치고 명자의 멱살을 잡으려는 신용을 했다. 위협을 가해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였다.
도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병사들이 그를 제지했다. 명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최 대위의 손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그 손목을 꺾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쓰는 대신 다시 한번 품속으로 손을 가져갔다. 이제 말로 하는 시간은 끝났다. 후회할 것이다.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 명자가 조용히 읊조렸다. 최 대위는 콧방귀를 뀌며 뒤로 물러섰다. 후회 내가 웃기지 마. 당신들이나 감방 가서 후회할 준비나 해. 멀리서 헌병대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도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명자의 얼굴에는 기이한 평곤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안심시키듯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도현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는가? 어머니가 충격으로 정신을 놓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명자의 손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의 거친 손가락이 낡은 가죽 지갑을 열었고 그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검은색 금속 카드를 꺼내 들었다. 햇빛을 받아 반사된 카드의 표면에는 정교하게 세공된 황금색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징표이자 이 모든 부당함을 일시에 뒤집을 수 있는 열쇠였다. 최 대위는 명자가 꺼낸 물건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비웃었다. 뭐야, 돈이라도 주게 뇌물죄까지 추가하고 싶어 환장했구만. 그는 자신의 파멸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명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초소 입구에 설치된 최첨단 보안 단말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병사들이 막으려 했지만 최 대위가 손짓으로 제지했다. 놔둬봐. 뭐라고 하는지, 뭘 하려는지 구경이나 하자고.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게 해줘야지. 명자는 단말기 앞에 섰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옛 기억을 떠올렸다. 이 카드를 처음 받았던 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맹세했던 그날의 뜨거운 공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썩어빠진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금 그 힘을 빌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다. 결단은 내려졌고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는 단호한 손길로 카드를 리더기에 긁었다. BBI-ish.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다. 초의 대위와 병사들은 킥킥거리며 시스템 오류 메시지가 뜨기를 기다렸다. 승인 거부라거나 등록되지 않은 카드라는 말이 나오면 실컷 조롱해줄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단말기의 램프가 붉은색에서 녹색으로 그리고 다시 눈부신 황금색으로 바뀌며 맹렬하게 전멸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출입 승인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기계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평온했던 정문 초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보안 단말기의 화면이 붉은색으로 전멸하며 경고음을 토해냈고 그 소리는 단순한 오류 메시지를 알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공습경보처럼 웅장하고 위협적이었으며 부대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진동을 동반했다. 최 대위와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귀를 막고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웃음 대신 영문을 알 수 없는 공포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단말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이 박명자의 무표정한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었다. 곧이어 육중한 굉음과 함께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정문 양옆에 숨겨져 있던 두께 50cm의 강철 방호벽이 솟아올라 외부와의 연결을 완전히 차단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던 정문 철책 위로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차단막이 형성되었고 부대 안쪽을 향해 설치된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정문 앞을 대낮처럼 밝혔다. 이것은 단순한 출입 통제가 아니었다. 적의 침투가 확인되었거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을 때만 발동되는 최상위 보안 프로토콜. 데프콘 1단계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최 대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단말기를 걷어찼다. 그는 기계가 고장났다고 생각했다. 고작 총우석 노인네가 가져온 낡은 카드를 긁었을 뿐인데 부대 전체가 전시 상황으로 돌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당황하여 중앙 통제실에 무전을 쳤지만 무정위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려올 뿐이었다. 통신망조차 보안 시스템에 의해 강제로 차단된 것이었다. 최 대위의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지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지만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그때 거대한 LED 전광판에 붉은 글씨가 떠올랐다. 평소에는 방문객 환영 문구나 날씨 정보를 보여주던 그 전광판이었다. 경고 최상위 보안 등급 인식됨, 코드명 투스타. 그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문구가 전멸하고 있었다. 식별자 국가전략사령관 박명자, 권한 무제한, 현 시간부로 모든 지휘권은 식별자에게 귀속됨. 최 대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투스타 사령관 눈앞에 서 있는 이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국가전략사령관이라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코미디였다. 하지만 시스템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시스템의 반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정문 초소 지붕과 주변 화단이 갈라지더니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최첨단 자동 방어 포탑들이 솟아올랐다. 매끄러운 금속 질감의 포탑들은 위잉하는 모터 구동 소리를 내며 회전했고 총구는 정확하게 목표물을 향해 조준되었다. 그런데 그 목표물은 외부의 침입자가 아니었다. 포탑에 붉은 레이저. 조준점은 놀랍게도 최 대위와 그를 따르던 경비병들의 이마와 가슴을 겨냥하고 있었다. 시스템은 박명자를 VIP로 인식했고 그녀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존재를 적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이게 뭐야? 총 내려 오작동이야. 다들 뭐해? 시스템 꺼. 초의 대위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의 이마 정중앙에는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가 조금만 움직여도 59경 기관포가 그의 머리통을 날려버릴 기세였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소총을 내던지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군을 보호해야 할 방어 시스템이 자신들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멘탈 붕괴를 가져왔다. 그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다녔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생존 본능만이 남은 비참한 짐승들의 모습이었다. 김도현 중사 역시 충격에 휩싸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멍하니 서서 자신을 보호하듯 둘러싸고 있는 방어 포탑들과 그 중심에 태연하게 서 있는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사는 줄 알았던 어머니. 허리가 아파 비 오는 날이면 파스를 찾던 연약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붉은 비상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박명자의 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웅장했고 그녀의 눈빛은 포탑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도현은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기밀 덩어리였다. 박명자는 주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최의 대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움직이자 자동 포탑들도 그녀의 동선을 따라 총구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엄호했다. 마치 충성스러운 호위 무사들이 여왕을 보좌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명자는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초의 대위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가 초의 대위의 시야에 들어왔다. 방금 전까지 그가 더럽다고 비웃었던 그 신발이었다. 하지만 지금 초의 대위에게 그 신발은 저승사자의 발자국처럼 보였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하나 명자의 목소리가 사이렌 소리를 뚫고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지극히 사무적이고 건조한, 그래서 더 공포스러운 톤이었다. 투스타 카드는 대한민국의 단 3장뿐이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수장에게만 지급되지. 이 시스템은 그 카드의 소유자를 국가 그 자체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네가 걷어찬 것은 내 도시락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방 시스템 그 자체였다. 초의 대위는 턱을 딱딱 부딪히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다. 전설로만 듣던 블랙카드, 일명 투스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 소유자가 눈앞에 촌부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이마를 겨누고 있는 기관포의 차가운 살기는 현실이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지만 수치심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신원 확인 완료. 박명자 전 사령관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현재 위협 수준을 평가 중입니다. 주변의 적대적 대상을 섬멸할까요? 명령을 기다립니다. 무미건조한 AI의 음성은 마치 오늘 점심 메뉴를 묻는 것처럼 섬멸을 제안했다. 병사들은 그 소리에 기겁하며 살려주세요를 연발했다. 그들은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싹싹 빌었다. 권력의 비호 아래 약자를 괴롭히던 자들이 더 큰 힘 앞에서는 얼마나 비굴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광경이었다. 명자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병사들은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지옥을 맛보았다. 명자는 자신의 손에 들린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20년 전 그녀가 은퇴를 선언하고 이 카드를 반납하려 했을 때 당시 대통령이 극구 만류하며 비상시에 쓰라며 쥐어주었던 물건이었다. 다시는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아니 쓰지 않기를 바랐던 이 힘을 결국 아들을 위해 꺼내들었다.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썩어버린 이곳을 도려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서운멸은 보류한다. 하지만 무장 해제 상태를 유지하고 전원 포박하라. 명자가 나직하게 명령했다. 그러자 시스템이 즉각 반응했다. 명령 확인. 제압 모드로 전환합니다. 포탑의 총구가 약간 내려가고 대신 초소 곳곳에서 특수 진압용 그물과 전기 충격기가 장착된 드론들이 쏟아져 나왔다. 드론들은 순식간에 초의 대위와 병사들을 포위하고 그들의 손발을 구속했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NSA의 경비 시스템이 정장 내부의 경비병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체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도현은 멍하니 있다가 어머니의 옷소매를 잡았다. 어머니,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사령관이라뇨? 이게 다 무슨... 도현의 눈동자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낯설게 느껴졌다. 자신이 알던 어머니는 밭에서 김을 메고 저녁이면 허리가 아파 끙끙 앓던 평범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최첨단 살상 무기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부대 전체를 호령하고 있었다. 이 괴리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명자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굳었던 표정을 잠시 풀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도현의 흐트러진 군복을 매무새 있게 고쳐주었다. 도현아, 세상에는 몰라도 되는 진실이 있고 알아야만 하는 때가 있는 법이다. 엄마는 그저 엄마일 뿐이야. 하지만 누군가 내 새끼를 건드린다면 그때는 엄마가 아니라 악귀가 될 수도 있는 거란다.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모성애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다. 도현은 어머니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사랑을 읽었고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그때 부대의 안쪽 깊숙한 곳에서부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정문의 소동이 중앙 통제실을 거쳐 상부로 보고된 모양이었다. 멀리서 무장 병력을 태운 트럭들이 질주해 오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는 공격용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들려왔다. NSA의 핵심 전력이 총출동하고 있었다. 상황은 이제 정문 앞의 해프닝을 넘어 국가안보국 전체의 비상사태로 확대되고 있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증원 병력을 보며 명자는 다시 차가운 지휘관의 표정으로 돌아갔다. 최 대위는 묶인 채로 바닥에 뒹굴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다 끝났어. 이제 넌 죽었어. 본대 병력이 오면 너희는 테러리스트로 사살될 거야.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시스템이 왜 명자의 편을 들었는지, 투스타 카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지원군이 오면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의 뇌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하지만 명자는 다가오는 병력을 보며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뒷짐을 지고 당당하게 섰다. 올 테면 와보라지. 누가 누구를 심판하게 될지 똑똑히 보여주마. 그녀의 등 뒤로 거센 바람이 불어와 점퍼 자락을 펄럭이게 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수천 명의 군대를 압도하고 있었다. 이제 곧 대한민국 군 수뇌부들이 줄줄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터였다. 전설의 귀환을 알리는 서막은 이미 올랐다. 하늘을 뒤덮은 헬기의 굉음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서치라이트 불빛들이 명자를 비추며 그녀를 표적으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명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헬기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려와라고 명령하는 듯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공을 선회하던 선두 헬기가 갑자기 기술을 돌려 착륙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조종사가 명자의 얼굴을 확인한 것일까? 아니면 시스템이 헬기의 제어권마저 장악한 것일까?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가안보국 NSA 지하 5층에 위치한 메인 상황실은 말 그대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코드 레드라는 붉은 글자가 섬뜩하게 전멸하고 있었고 수십 명의 오퍼레이터들이 비명을 지르듯 보고 사항을 외치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상황실장인 한 준장은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정문 CCTV 화면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기지의 방어 시스템이 아군을 겨누고 그 중심에 낡은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마치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테러나 침입이 아니었다. 신원 확인됐나 도대체 누구길래 시스템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거야? 해킹인가? 한 준장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함쳤다. 기술 분석관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해킹이 아닙니다. 중앙 서버가 투스타 코드를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이 코드는 20년 전 데이터베이스에서 동결된 마스터 키입니다. 식별 코드는 바이퍼 위퍼, 바로 전설 속의 그분입니다. 분석관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상황실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바이퍼. 그 이름은 NSA의 올드보이들에게는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자 교과서에나 나오는 신화적인 존재였다. 한 준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다. 박명자. 그녀는 단순한 전직 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의 NSA 시스템 기틀을 마련하고 수많은 흑색 작전을 성공시킨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녀가 은퇴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정보국은 발칵 뒤집혔지만 끝내 그녀를 찾지 못했었다. 그런 그녀가 제 발로, 그것도 김밥 보따리를 들고 정문에 나타난 것이다. 한 준장은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정문의 멍청한 경비 병력이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분명했다. 그는 즉시 마이크를 잡고 전 부대에 방송했다. 전 병력, 사격 중지 절대 발포하지 마라. 사령관님이 친히 현장에 나가신다. 한편 정문 앞의 상황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상공에서 선회하던 공격 헬기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착륙을 시도했고 수송 트럭에서 내린 무장 병력들이 박명자를 중심으로 반원형의 포위망을 구축했다. 하지만 병사들은 총구를 어디로 겨눠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자동 포탑들이 자신들을 향해 조준하고 있었고 중앙 통제실에서는 사격 중지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이었다. 프로펠러의 굉음과 먼지 바람 속에서도 박명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기세는 수십 명의 무장 병력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바닥에 포박된 채 뒹굴던 최대위는 지원 병력을 보고 희망의 끈을 잡았다. 그는 헬기에서 내리는 별 2개, 소장 계급장을 단 류성룡 사령관을 발견하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사령관님, 여기입니다. 저 여자가 테러리스트입니다. 시스템을 해킹해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사살하십시오. 어서 저 미친 여자를 쏴버리세요. 최 대위의 절규는 소음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필사적인 몸부림은 애처로울 정도였다. 그는 자신의 구원자가 왔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저승사자가 도착한 줄도 모르고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류성룡 사령관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정문의 참상을 목격했다.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물 쓰레기, 공포에 질려 엎드린 부하들, 그리고 아군을 겨누고 있는 방어 시스템.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장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여성에게 고정되었다. 세월의 흐름에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생겼지만 저 서늘한 눈매와 고고한 자태는 류 사령관의 기억 속에 깊이 박힌 트라우마이자 존경심의 원천이었다. 류 사령관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갓 임관한 소위 시절 지옥 같은 훈련소에서 자신을 인간병기로 조련했던 그 교관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류 사령관은 초의 대위의 고함 소리를 무시하고 떨리는 다리를 옮겨 박명자 앞으로 다가갔다. 주변의 참모들이 그를 보호하려 했지만 류 사령관은 손짓으로 그들을 물렸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환희가 뒤섞인 묘한 표정이었다. 최 대위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했다. 사령관님, 왜 그러십니까? 저 여자는 위험 인물입니다. 총을 쏘셔야. 최 대위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지만 류 사령관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나직하게 으르렁거렸다. 입 다물어라. 이 멍청한 놈. 내 놈이 지금 누구 앞에서 주둥이를 놀리는지 아느냐. 최 대위가 입을 다물자 주변에는 헬기의 로터 소리만 웅궁거렸다. 류 사령관은 박명자의 코앞까지 걸어가 멈춰 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천하의 NSA 사령관. 대한민국 정보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가 흙먼지 날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헉 하는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도현 역시 눈을 크게 뜨고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어머니 앞에 별 2개의 장군이 무릎을 꿇다니 꿈에서도 상상 못한 일이었다. 필승 신고합니다. 제7기 훈련생 류성룡, 교관님을 뵙습니다. 류 사령관의 목소리는 우렁찼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군모를 벗어 겨드랑이에 끼고 바닥에 머리가 닿을 듯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단순한 상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스승이자 은인, 그리고 살아있는 전설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복종의 표시였다. 류 사령관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다. 20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 업고 나왔던 그녀의 넓은 등, 그 강인했던 교관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박명자는 무릎 꿇은 류 사령관을 내려다보며 잠시 옛 추억에 잠긴 듯했다. 그녀의 표정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다. 류성룡이 콧물 질질 흘리며 울던 훈련생이 이제 제법 별 티를 내는구나.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류 사령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하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과 어머니의 옷차림, 그리고 오만방자한 최대위의 성격을 미루어 보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았다. 최대위의 얼굴은 이제 흙빛을 넘어 투명해질 지경이었다. 사령관이 무릎을 꿇고 교관님이라고 부르는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자신의 뇌세포가 거부했던 현실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동네 아줌마가 아니라 사령관조차 머리를 조아리는 거물 중에 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다. 그는 차라리 기절하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생생한 공포 때문에 정신은 오히려 맑아지고 있었다. 그는 덜덜 떨며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살려달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박명자는 류 사령관에게 일어나라는 손짓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시선을 돌려 엉망이 된 김밥과 잡채를 바라보았다. 성룡아, 내가 은퇴하면서 너희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류 사령관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즉시 대답했다. 네, 국민 위에 군림하지 마라.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빛을 지키는 방패일 뿐, 그 빛을 가리는 어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류 사령관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복창했다. 그것은 NSA의 창설 이념이자 그녀의 유산이었다.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저놈들은 그걸 잊은 모양이다. 명자의 시선이 싸늘하게 최대위에게 꽂혔다. 내 아들이 가져온 밥은 쓰레기가 되었고 나는 잡상인 취급을 받았다. 이게 네가 지휘하는 부대의 현 주소냐? 그녀의 질책은 매서웠다. 류 사령관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즉시 뒤를 돌아보며 헌병대장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 쓰레기 같은 놈들을 끌어내 초의 대위와 그 일당들 전원 즉결 심판에 회부한다. 지금 당장 사령관의 분노에 찬 고함이 부대를 뒤흔들었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밧줄에 묶인 초의 대위와 경비병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초의 대위는 울부짖으며 류 사령관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사령관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류 사령관은 가차없이 그를 걷어찼다. 몰랐으면 용서가 되나. 내 놈이 짓밟은 건 음식만이 아니라 이 부대의 명예와 군인의 본분이다. 내 눈앞에서 치워 헌병들은 질질 끌려가는 초의 대위를 짐짝처럼 트럭 뒷칸으로 던져버렸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질수록 부대 안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도현은 멍하니 서 있다가 류 사령관과 눈이 마주쳤다. 류 사령관은 도현의 계급장을 확인하고는 다시 명자를 바라보았다. 이 친구가 교관님의 아드님입니까?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류 사령관은 도현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다. 자네가 고생이 많았군. 훌륭한 어머니를 두었어. 자네 어머니는 우리 모두의 스승이자 이 나라를 몇 번이나 구한 영웅이시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사령관의 손을 맞잡았다. 사령관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도현은 그제야 어렴풋이 어머니의 위대함을 실감했다. 박명자는 품에서 다시 투스타 카드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성룡아, 내가 오늘 이 카드를 쓴 건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다. 이 부대, 썩은 내가 진동을 하더구나. 뿌리부터 도려내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지는 법이다. 그녀의 선언은 단순히 초의 대위 몇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류 사령관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원을 위임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대대적인 감찰을. 하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직접 한다. 명자의 눈빛이 번뜩였다. 내가 만든 조직이니 내 손으로 청소하겠다. 상황실로 가자. 오늘부로 NSA의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전 직원 소집해라.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다. 지금부터 진짜 지옥 훈련이 뭔지 다시 가르쳐 주마. 그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류 사령관은 즉시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붙였다. 명 받들겠습니다, 전원. 사령관님의 지휘를 따른다. 상황실로 모셔라. 주변의 모든 장군들과 참모들이 일제히 길을 터주며 도열했다. 그들은 고개를 숙여 살아있는 전설에 대한 예우를 갖추었다. 명자는 흙 묻은 점퍼를 털고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당당하게 그들 사이를 걸어갔다. 낡은 운동화가 시멘트 바닥을 밟을 때마다 그 소리는 어떤 군화 소리보다도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강철 정문이 닫히며 NSA는 이제 외부와 단절된 채 박명자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되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며 박명자의 어깨를 비추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정의가 다시 깨어났음을 알리는 서광과도 같았다. 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으며 그녀의 거친 손마디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통해 알 수 없는 용기를 얻었다. 이제 부대 안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정문에 남겨진 터진 김밥과 흙 묻은 잡채만이 방금 전의 소란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혁명의 도화선이었다. 국가안보국 지하 벙커에 위치한 메인 상황실에 육중한 강철문이 열리자 내부의 차가운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내뿜는 푸른 빛 속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정보 장교들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기립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문을 통해 걸어 들어오는 한 늙은 여인에게 집중되었다. 흙이 묻은 낡은 운동화와 유행. 진한 점퍼 차림의 박명자는 이곳의 최첨단 장비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지만 그녀가 내뿜는 카리스마는 그 어떤 제복 입은 장군들보다 압도적이었다. 류성룡 사령관이 그녀의 뒤를 따르며 마치 수행 비서처럼 공손하게 그녀를 중앙 지휘석으로 안내했다. 박명자는 주저함 없이 상황실 정중앙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령관의 의자에 앉았다. 가죽이 닳도록 사용된 그 의자는 원래 그녀가 현역 시절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자연스럽게 다리를 꼬고 턱을 괴는 모습은 마치 20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익숙하고 위엄 있어 보였다. 상황실 내의 모든 오퍼레이터들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압도되어 마른 침만 삼켰다. 도현은 어머니의 곁에 어정쩡하게 서서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알던 어머니의 등 뒤로 거대한 국가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류 사령관은 즉시 마이크를 잡고 상황실 내의 전 인원에게 명령했다. 전원 주목.
박명자 초대 사령관님께서 직접 지휘하신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리자 장교들은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그들 중에는 박명자의 전설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고참들도 있었고 교과서에서나 봤던 인물을 실제로 보고 경악하는 신참들도 있었다. 박명자는 가볍게 손을 들어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상황실 구석구석을 훑으며 이곳의 기강과 분위기를 단숨에 파악해 나갔다. 그녀에게 이곳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은 전장이었다. 상황 보고는 필요 없다. 내가 직접 확인한다. 명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하게 상황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의자 팔걸이에 내장된 생체 인식 패드에 손을 올렸다. 시스템이 즉시 그녀의 지문을 인식하고 최고 등급의 보안 코드를 해제했다. 메인 스크린의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며 NSA 내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그녀의 손끝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잡한 명령어들을 능숙하게 입력하며 정문 경비대의 근무 일지와 CCTV 기록, 그리고 비공개 감찰 기록들을 실시간으로 불러왔다. 그녀의 정보 처리 속도는 현역 오퍼레이터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빨랐다. 잠시 후 헌병들에 의해 질질 끌려온 최 대위와 그의 부하들이 상황실 중앙에 빈 공간에 패대기쳐졌다. 그들은 포승줄에 묶인 채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다. 최 대위는 고개를 들어 박명자가 사령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넋이 나간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모욕했던 그 촌부가 이제는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인 저승사자가 되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초의 대위가 정문에서 저지른 만행들이 고화질 영상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김밥을 짓밟고 도현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상황실 내의 장교들은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을 붉혔다. 박명자는 차가운 눈으로 초의 대위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최영수 대위, 자네는 군인이 아니다. 자네는 그저 제복을 입은 양아치일 뿐이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초의 대위의 가슴을 찔렀다. 내가 이 조직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명예였다. 힘없는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 앞에서 겸손하며 어둠 속에서 묵묵히 희생하는 명예. 그런데 자네는 그 명예를 흙발로 짓밟았다. 감히 내 아들의 정성뿐만 아니라 이 제복을 입은 모든 군인들의 자부심에 먹칠을 했다. 최 대위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다. 사령관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하지만 명자의 표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최 대위의 비리 장부였다. 부식비 횡령, 부하들에게 상습적인 금품 갈취, 민간인 업체와의 불법 유착 관계 등 그동안 그가 저지른 더러운 죄악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상황실 내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정문에서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용서 군법에 용서는 없다. 오직 처벌만이 있을 뿐이다. 명자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자네 같은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썩게 만드는 법이지. 오늘부로 최영수 대위와 가담자 전원의 군적을 박탈한다. 그리고 군사 재판에 회부하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헌병들이 달려들어 최대위의 어깨에 붙은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북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초의 대위는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사회적 사형 선고의 순간이었다. 계급장이 뜯겨나간 제복은 더 이상 군복이 아닌 죄수복처럼 보였다. 초의 대위와 그 일당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닫힌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상황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 누구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명자의 처벌은 신속하고 정확했으며 잔혹할 정도로 철저했다. 그녀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집도이와 같았다. 그녀의 서슬 퍼런 결단력에 류 사령관을 비롯한 모든 장군들이 고개를 숙였다. 박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 아래로 걸어 내려왔다. 그녀는 도열에 있는 장군들과 영관급 장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을 마주한 자들은 죄인처럼 시선을 피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명자가 나직하게 질책했다. 저런 놈들이 정문에서 설치고 다닐 동안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사령관실의 에어컨 바람에 취해 현장의 썩은 냄새를 맡지 못한 것이냐? 아니면 알면서도 귀찮아서 모른 척한 것이냐? 그녀의 질책은 뼈 아팠다. 류 사령관이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숙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자네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내가 직접 뚜껑을 열었으니 바닥까지 다 긁어내야겠다. 그녀는 다시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NSA의 전체 조직도와 예산 집행 내역, 인사 기록들이 붉은색 경고등과 함께 떠올랐다. 오늘부터 NSA 전 부서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명자의 선언에 상황실이 술렁거렸다. 인사, 보급, 정보, 작전 등 성역은 없다. 지난 10년간의 모든 기록을 전수조사해라. 부정부패, 권력 남용, 기강회의 등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는 놈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잡아들여라. 내 아들이 겪은 수모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너희들의 오만함에 눈물을 흘렸을지 낱낱이 밝혀내라. 그녀의 명령은 곧 법이었다. 투스타 카드의 권한은 절대적이었고 시스템은 이미 그녀의 명령에 따라 감사 프로토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상황실의 오퍼레이터들은 명자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로 감찰 명령서를 발송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NSA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던 부패한 장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만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던 정직한 요원들에게는 오랜 체증이 내려가는 통쾌한 순간이었다. 명자는 다시 도현에게 시선을 돌렸다. 도현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명자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현아, 놀랐느냐? 엄마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냉철한 지휘관에서 다시 따뜻한 어머니로 돌아와 있었다.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왜 진작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그냥 말을 잇지 못하는 아들을 보며 명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군복을 벗은 순간부터 나는 그저 박명자이고 싶었다. 피 냄새 나는 과거는 묻어두고 너에게만은 평범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어. 하지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그녀는 도현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깊고도 넓었다. 그때 감사팀장으로 보이는 대령이 다급하게 달려와 보고했다. 사령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감찰을 시작하자마자 삼처장 김준장이 기밀 서류를 파기하고 도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놈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려 합니다. 상황실의 분위기가 다시 급박하게 돌아갔다. 명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썩은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도망 내 구역에서 쥐새끼 한 마리도 살아서 나갈 수 없다. 명자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류 사령관을 보며 짧게 명령했다. 봉쇄해라. 기지 내의 모든 출입구를 차단하고 삼처장의 차량을 추적해. 필요하다면 발포해도 좋다. 이것은 단순한 타령이 아니다. 반역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비가 없었다. 그녀는 오늘 이 썩어빠진 조직을 완전히 갈아엎기로 작정한 듯했다. 류 사령관은 즉시 무정의를 들고 명령을 하달했다. 전 병력 비상 삼처장 차량을 저지하라. 저항 시 즉각 사살하라.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기지 외곽 도로를 질주하는 검은색 세단과 그 뒤를 쫓는 헌병대의 차량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명자는 팔짱을 낀 채 그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등장으로 인해 오랫동안 골마있던 NSA의 환부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도현은 어머니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지키고자 했던 정의가 무엇인지, 군인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는 뼈저리게 배우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 이 전쟁에 참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명자는 아들의 결의에 찬 눈빛을 느끼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자는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패한 권력과의 싸움, 그리고 진정한 군인 정신의 회복을 위한 싸움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다. 메인 스크린 속의 추격전은 싱겁게 끝났다. 박명자의 지시대로 모든 퇴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삼처장 김준장의 차량은 도간에 든 쥐 신세였다. 헌병대의 장갑차들이 그의 세단을 들이받아 강제로 정지시켰고 무장한 요원들이 차량 유리를 깨고 그를 끌어내렸다. 바닥에 처박힌 김준장은 반역자라는 오명을 쓰고 비참하게 연행되었다. 상황실 안의 모든 장교들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한때 NSA의 실세 중 하나였던 자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박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그녀에게 배신자는 적군보다 더 역겨운 존재였다. 그녀의 단호한 처결은 상황실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김준장이 끌려나간 후 박명자는 마이크를 잡고 상황실에 남은 인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썩은 부위를 도려냈다고 끝이 아니다. 너희들의 눈빛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평화에 찌들어 야성을 잃어버린 이빨 빠진 호랑이들 같으니라고. 그녀의 질책에 장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실전 없는 평화 속에서 안일해져 있었고 권력 다툼과 사내의 정치에만 몰두해 있었다. 명자는 그들의 나태한 정신머리를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결심했다. 지금 즉시 전 부대에 코드 블랙을 발령한다. 실전 대응 훈련이다. 시나리오는 적 특수부대의 기지 내부 침투 및 점거 상황이다. 명자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류성룡 사령관이 화들짝 놀랐다. 사령관님, 코드 블랙은 실제 탄약을 사용하는 최고 위험 등급의 훈련입니다. 사전 예고도 없이 진행하면 부상자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류 사령관의 만류에도 명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적군이 예고하고 쳐들어오더냐. 지금 너희 상태로는 적군이 아니라 동네 건달이 쳐들어와도 막지 못한다. 내 말이 곧 명령이다. 실시해. 그녀의 호통의 상황실은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이렌 소리가 기지 전체를 뒤흔들었다. 평온하던 내무반에서 휴식을 취하던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군장을 꾸리고 뛰쳐나왔다. 연병장 곳곳에서 연막탄이 터지고 가상 적군 역할을 맡은 교관들이 공포탄과 페인트탄을 난사하며 기습을 감행했다. NSA 본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것은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니었다. 명자가 직접 설계한 숨 쉴 틈도 주지 않는 지옥의 레이스였다. 장교들은 무정의를 붙잡고 고함을 질러댔고 병사들은 최루가스 속에서 콜록거리며 방독면을 찾아 헤맸다. 제목 그대로 부대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이었다. 박명자는 상황실의 전술 지도로 훈련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지휘는 신들린 듯 정확하고 매서웠다. 방어선이 뚫린 구역을 즉시 파악하고 예비 병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전세를 뒤집는 모습은 전성기 시절의 독사 그 자체였다. 그녀는 단순히 훈련을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원들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은 본성을 드러내는 법이다. 그녀는 누가 진짜 군인이고 누가 겁쟁이인지 가려내고 있었다. 스크린 속에서 허둥지둥대는 병사들을 보며 그녀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때 김도현 중사가 조용히 명자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군장을 갖추고 소총을 맨 상태였다. 어머니. 아니, 사령관님. 저도 훈련에 참가하겠습니다. 도현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류 사령관이 기겁하며 그를 말렸다. 김 중사. 자네는 열외일세. 사령관님의 아들인데 혹시라도 다치면 류 사령관은 명자의 눈치를 보며 도현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사령관님의 아들이기 전에 이 부대의 부사관입니다. 동료들이 땀 흘리는데 저만 편안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명자는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매가 부드럽게 휘어졌다. 그녀가 원하던 대답이었다. 만약 도현이 어머니의 권력을 믿고 뒤로 숨으려 했다면 그녀는 아들에게 큰 실망을 했을 터였다. 류 사령관, 막지 마라. 군인에게 계급 외에 다른 특권은 없다.
내 아들이라고 해서 총알이 피해 가지 않는다. 명자는 도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가서 보여줘라. 네가 누구 아들인지가 아니라 김도현이라는 군인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봐라. 그것은 어머니로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격려이자 엄한 숙제였다. 도현은 경례를 붙이고 상황실을 뛰쳐나갔다. 훈련장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다. 최루가스가 자욱하게 깔려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사방에서 모의 폭발음이 고막을 때렸다. 도현은 소속 소대로 복귀하여 전우들과 합류했다. 동료들은 도현을 보고 놀란 눈치였다. 사령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당연히 따뜻한 상황실에서 쉴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달려온 도현을 보며 그들의 눈빛은 경계심에서 동료애로 바뀌었다. 중사님, 3구역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대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도현은 즉시 지휘권을 인수받았다. 그는 평소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놀라운 침착함을 발휘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피는 속일 수 없었다. 그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소대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동시에 우회로를 통해 가상 적군의 측면을 타격할 계획을 세웠다. 1분대, 연막탄 투척 후 정면으로 시선을 끈다. 2분대, 나를 따라 배수로를 통해 뒤를 친다. 신속하게 움직여 도현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배수로는 좁고 어두웠으며 악취가 진동했다. 도현과 2분대원들은 진흙탕을 기어가며 숨소리를 죽였다. 도현은 선두에 서서 거침없이 나아갔다. 그는 이 부대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구석구석 모르는 길이 없었다. 다른 엘리트들이 작전 지도에만 의존할 때 그는 몸으로 익힌 감각을 믿었다. 마침내 적군의 후방에 도달한 도현은 수신호로 공격 명령을 내렸다. 지금이다 쏴라. 2분대원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자 무방비 상태였던 적군 교관팀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보던 장교들이 탄성을 질렀다. 호, 저 배수로를 이용할 줄은 몰랐는데 전술적으로 아주 훌륭한 판단입니다. 작전 참모가 감탄하며 말했다. 류 사령관 역시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군요. 교관님. 아니, 사령관님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명자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화면을 응시했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깊은 자부심이 일렁이고 있었다. 아들은 그녀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낼 줄 아는 보석이었다. 도현의 활약으로 소대는 위기를 넘기고 방역에 성공했다. 가상 적군을 제압하고 목표 지점을 탈환하자. 종료 호각 소리가 울려 퍼졌다. 훈련 종료 전 병력. 연병장으로 집합 지옥 같았던 3시간의 훈련이 끝났다. 병사들은 녹초가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훈련 시작 전보다 훨씬 살아있었다. 극한의 고통을 함께 이겨낸 전우회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도현은 헬멧을 벗고 땀에 젖은 머리를 쓸어 넘겼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연병장에 집합한 병사들 앞으로 박명자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촌부의 모습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가져다 준 정복 재킷을 어깨에 걸친 그녀는 수천 명의 병력을 호령하는 사령관의 위엄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전설적인 영웅이 자신들의 훈련을 지켜봤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기가 충천해 있었다. 명자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시선은 흙투성이가 된 채 맨 앞줄에 서 있는 아들 도현에게 잠시 머물렀다. 오늘 훈련은 엉망이었다. 명자의 첫마디는 혹평이었다. 반응 속도는 느렸고 통신은 두절되었으며 개인 전술은 형편없었다. 병사들은 긴장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명자는 잠시 뜸을 들였다. 마지막 반격은 제법 봐줄만 했다. 위기 상황에서 지휘관을 믿고 하나로 뭉친 전우회. 그것만이 오늘 내가 발견한 유일한 희망이다. 그녀의 칭찬 아닌 칭찬에 병사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초의 대위 사건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사기를 다시 끌어올리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트여키 3소대의 측면 돌파 작전은 교범에 실어도 될 만큼 훌륭했다. 지휘관이 누구인가 명자가 짐짓 모르는 척 물었다. 도연이 큰 소리로 대답하며 앞으로 나섰다. 중사 김도연 접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당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명자는 아들 앞으로 다가갔다. 진흙으로 범벅이 된 군복, 땀과 흙먼지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듬직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명자는 손을 뻗어 도현의 옷깃을 정리해 주었다. 이번에는 사령관이 아닌 어머니의 손길이었다. 고생했다. 훌륭한 군인이구나. 명자의 짧은 한마디에 도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평생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가난하고 힘없는 어머니가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사실 그는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 군인의 길을 택했었다. 오늘 그는 어머니의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그 인정을 받아냈다. 주변의 병사들과 간부들이 도현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사령관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함께 뒹굴며 땀 흘린 전우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박수였다. 해가 저물고 부대의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명자는 류 사령관에게 뒤처리를 맡기고 도현을 따로 불렀다. 두 사람은 부대의 뒷산이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20년 전 명자가 즐겨 앉던 그 자리였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도현은 캔 커피를 따서 어머니에게 건넸다. 어머니,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괴리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명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현아, 이 투스타 카드, 사람들은 이걸 절대 권력이라고 부르지만 나에게는 족쇄와도 같았단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권력은 칼과 같아서 쥐고 있으면 내 손도 베이고 남도 다치게 하지. 나는 네가 피냄새 나는 칼자루 대신 흙 냄새 나는 호미를 쥐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랐다. 내 업보는 나 하나로 끝내고 싶었어. 명자의 고백에는 지난 세월의 고뇌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촌부로 살았던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 스스로 날개를 꺾고 내려온 것이었다. 도연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다.
그 손에 새겨진 수많은 굳은 살과 상처들이 이제야 이해가 갔다. 그것은 농사일의 흔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라를 지키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치열한 삶의 훈장이었다. 죄송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니가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숙였다. 명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다. 너는 네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니. 오늘 네가 보여준 모습은 전설이라 불리던 나보다 훨씬 더 빛났다. 명자는 품에서 투스타 카드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황금색 용 문양이 차갑게 빛났다. 이 카드는 이제 다시 잠들어야 한다. 하지만 도현아, 너는 깨어 있어야 해. 세상이 아무리 너를 흔들고 억압해도 네 안에 있는 단단한 심지, 그 정의감만은 잃지 말아라. 그것이 진짜 네 힘이다. 명자는 아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배경이 아닌 자신의 신념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랐다. 도현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도현의 맹세는 밤하늘의 별처럼 또렷하게 울렸다. 명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거의 다 끝났다. 썩은 조직은 수술대에 올랐고 아들은 한 뼘 더 성장했다. 그녀는 내일이면 다시 평범한 박명자로 돌아갈 것이지만 오늘 밤만큼은 NSA의 영원한 사령관으로서 아들과 함께 승리의 여운을 즐기고 싶었다. 멀리서 류 사령관이 다가와 보고했다. 사령관님, 감찰팀이 초기 조사를 마쳤습니다. 예상대로 뿌리가 깊습니다만 사령관님의 지시대로 전원 색출하여 처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고했다. 내일 아침 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 부대원들에게 할 말이 있다. 준비하도록. 그녀는 다시 냉철한 지휘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옆에 선 도현은 이제 그녀의 그림자가 아닌 든든한 파트너처럼 보였다. 모자는 나란히 불 켜진 기지를 향해 걸어갔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국가안보국 NSA 본부에 다시 아침이 밝아왔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맑고 투명한 햇살이 연병장을 비추었지만 그곳의 감도는 공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밤새 진행된 대대적인 감찰과 숙청 작업으로 인해 부패의 온상이었던 주요 보직자들은 전부 헌병대에 연행되었고 그 빈자리는 실력과 신망을 갖춘 젊은 장교들로 신속하게 채워졌다. 류성룡 사령관은 밤을 꼬박 새웠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 없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새로운 지휘 체계를 점검하고 있었다. 부대 전체가 마치 묵은 때를 벗겨낸 듯 개운하고 활기찬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전 9시 정각. 전 부대원 비상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연병장에는 5천여 명의 장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어제 정문에서의 소란을 구경하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아니었다. 전설적인 지휘관의 마지막 훈시를 듣기 위해 모인 그들의 자세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단상 위로 박명자가 걸어 올라왔다. 그녀는 어제 입었던 화려한 장군의 정복 대신 다시 처음에 입고 왔던 낡은 베이지색 점퍼와 편한 바지 차림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소박한 옷차림이 오히려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명자는 단상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쩌렁쩌렁하게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나는 오늘부로 이곳을 떠난다. 어제 내가 보여준 것은 힘 자랑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군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다. 그녀는 권력자가 아닌 인생의 선배로서 진심 어린 충고를 던지고 있었다. 군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너희들이 쥐인 총칼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여야지. 그들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제 정문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오만하고 나태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 명자의 시선이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듯 천천히 움직였다. 앞으로 다시는 권력 뒤에 숨어 약자를 짓밟는 비겁한 군인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그런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때는 이 늙은이가 아니라 국민들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어떤 환호성보다도 무겁고 깊은 울림을 주었다. 류성룡 사령관이 단상 앞으로 나와 명자에게 거수경례를 올렸다. 사령관님의 가르침, 뼈에 새기겠습니다. 부디 저희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류 사령관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는 존경하는 스승을 다시 떠나보내야 한다는 아쉬움과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결의가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검은색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녀는 지갑에서 투스타 카드를 꺼내 류 사령관에게 건넸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황금용 문양은 여전히 위험 있었지만 명자의 손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그저 차가운 금속 조각으로 돌아갔다. 이건 자네가 보관하게,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일이 없도록 가장 깊은 금고에 봉인해라. 그리고 혹시라도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하거든 그때 이 카드가 아닌 너희들의 힘으로 나라를 구해라. 나는 이제 농사꾼으로 돌아가 내 몫의 삶을 살 것이다. 명자의 당부는 간결했지만 단호했다. 류 사령관은 떨리는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들었다. 그 무게가 천근망은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NSA의 미래와 책임을 온전히 자신들의 어깨에 짊어지라는 뜻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님께서 닦아놓으신 길, 부끄럽지 않게 이어가겠습니다. 류 사령관은 카드를 품속 깊이 갈무리하며 다짐했다. 명자는 그제야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 단상 아래에 서 있는 아들, 김도현 중사를 불렀다. 도현은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와 어머니 앞에 섰다. 어제의 어리바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늠름한 군인의 자태가 흘러넘쳤다. 명자는 아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작게 속삭였다. 도현아, 이제 엄마는 간다. 너는 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밥 거르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전화하고. 그리고 명자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김치 떨어지면 말해라. 이번에는 택배로 보내마. 괜히 또 면회 왔다가 부대에 뒤집어 놓기 싫으니까. 도현은 어머니의 농담에 울다가 웃었다.
그는 어머니를 와락 껴안았다. 흙 냄새와 로션 냄새가 섞인 어머니의 품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포근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도현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명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모자간의 짧지만 강렬한 작별 인사는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영웅과 부하의 작별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애틋한 모자의 이별이었다. 명자는 단상에서 내려와 정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별도의 의전 차량이나 호위 병력은 없었다. 그녀는 처음 올 때처럼 뚜벅뚜벅 자신의 두 다리로 걸어 나갔다. 류 사령관과 참모들이 뒤따르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배웅은 필요 없다. 일들 봐라.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하기보다는 자유로워 보였다. 거대한 권력을 손에 쥐었다가 미련 없이 놓고 떠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초월적인 뒷모습이었다. 그녀가 정문에 다다랐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정문 근무를 서던 병사들뿐만 아니라 연병장에 있던 5,000명의 장병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지휘관의 구호도 없이 전원이 동시에 거수경례를 붙였다. 필승,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합쳐져 하늘을 찔렀다. 그것은 규정에 의한 경례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경의 표시였다. 명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른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어 보였다. 쿨하고 멋진 그녀다운 작별 인사였다. 정문 밖에는 그녀가 타고 갈 시외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명자는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NSA의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이 서서히 멀어져 갔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년 만의 외출은 생각보다 훨씬 요란했고 피곤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썩은 고름을 짜냈고 아들의 성장을 확인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사탕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긴장을 풀어주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다. NSA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류성룡 사령관의 지휘 아래 강도 높은 개혁이 이루어졌고 실전 위주의 훈련이 정착되었다. 김도현 중사는 특수 임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상사로 진급했고 부대 내에서 가장 신망받는 교관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사령관의 아들이라는 꼬리표에 기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배경이 자신에게 더 엄격한 기준이 됨을 알기에 누구보다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군 생활에 임했다. 동료들은 그를 진정한 에이스로 인정했다. 어느 눈 내리는 오후, 강원도 산골의 작은 농가주택. 박명자는 마당에 쌓인 눈을 쓸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렵했고 빗자루질 한 번에도 절도가 있었다. 잠시 허리를 펴고 땀을 닦던 그녀의 시선이 마을 입구로 향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눈길을 헤치고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다. 명자는 그 차가 누구의 것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류성룡이었다. 그녀는 쯧쯧 혀를 차며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명절이라고 또 인사를 온 모양이었다. 류 사령관은 차에서 내려 명자에게 달려왔다. 그는 양손 가득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다.
사령관님? 아니, 누님 건강하셨습니까? 류 사령관이 사람 좋게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명자는 눈을 흘기면서도 입게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이 녀석아, 나라실 보느라 바쁠 텐데. 여긴 뭔 하러 또 왔어, 기름 아깝게. 그녀의 타박에도 류 사령관은 굴하지 않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도현이 녀석이 안부 전해달랍니다. 요즘 아주 날아다닙니다. 제가 다 뿌듯합니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까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두 사람이 시골 농가에서 나누는 대화는 소박하기 그지 없었다. 누님, 그때 그 카드 말입니다. 정말 다시는 안 쓰실 겁니까? 솔직히 누님이 계셔야 저희가 든든한데. 류 사령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자는 먼 산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평화로운 법이야. 내가 나설 일이 없다는 건 세상이 그만큼 평온하다는 뜻 아니겠니? 명자의 말에 류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영원한 현역일 수 없지만 그녀가 남긴 정신은 NSA라는 조직 속에, 그리고 김도현이라는 아들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눈은 계속해서 소복이 쌓여갔고 세상은 하얗게 물들었다. 명자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과거가 저 눈처럼 덮이고 그 아래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를 바랐다. 그녀는 이제 전설 속의 독사가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는 박명자로 남은 생을 살아갈 것이었다. 류 사령관이 돌아간 후 명자는 방으로 들어와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준 빨간 내복과 빛바랜 군복 사진 한 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사진 속의 젊은 명자는 강렬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다. 고생했다. 박명자,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그녀는 서랍을 닫고 따뜻한 아래목에 누워 눈을 감았다. 창밖의 바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국가는 위기 때마다 영웅을 찾지만 진정한 영웅은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빛을 발한다. 박명자가 남긴 투스타의 전설은 NSA의 지하, 벙커 기록실에 영구 보존되었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남긴 유산은 권력이 아닌 책임감, 그리고 사랑이었다. NSA 정문 앞을 지키는 어린 병사들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해 보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정의와 명예가 살아있는 한 투스타의 전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